경찰복을 입은 한 젊은이가 할머니께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집이 어디신데요?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 모텔에 사는데 이름이 뭔지 몰랐어. 모텔에 사신다고요? 그 동네의 모텔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경찰은 순자 씨를 모텔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모텔에 산다고 하는 순자 씨는 올해로 80살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의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이 버젓이 있는데 왜 모텔에서 사시는 걸까요? 20이 넘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편과 결혼해 시어머니가 99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50여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편마저 곁을 떠났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에 벨소리가 들려 나가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네. 부동산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부동산 중개업자와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도 하나 서 있었죠.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매서운 날씨라 얼른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방 저 방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순자 씨는 놀라 중개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분들이 바로 집 사신 분들이에요. 집을 사다니요? 어떤 집이요? 이 집이요. 순자 씨는 너무 당황스러워 말을 못하고 주저하자 중개업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이 말씀 안 하시던가요? 계약 벌써 끝났어요.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짐도 안 싸셨네요. 사람들을 보내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순자 씨는 안 되겠다 싶어 무작정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가보질 않아서 어디는지도 모르고 주소 적힌 수첩을 찾느라 한참을 뒤적거리다 용케 찾았습니다. 집을 나오니 1월의 매서운 찬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올 걸. 라는 생각을 하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주니 그리 멀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30분 정도 타고 가니 택시기사가 순자 씨를 내려놓고는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내린 곳이 오동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즈음이라 눈이 시려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으로 오동 301호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수위실에 도착하자 수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몇 호를 찾으시나요? 301호요. 제 아들 동훈이와 며느리가 거기 살아요. 수위 아저씨는 공책을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동훈 씨요. 여기 그런 분은 안 사시는데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이곳에 살지 않는다니. 믿을 수 없었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301호에 한번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수위 아저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자 씨의 간절한 눈빛에 마지못해 함께 301호로 향했습니다. 배를 누르자 낯선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수위 아저씨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순자 씨는 멍한 상태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성은 친절하게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주소를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순자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 추위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사 간 건가?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눈물이 다 났습니다. 동훈아,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너무 바빴어요. 아니다. 아니야.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와서 3일 뒤에 집을 비우라고 하더라.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저희가 모시기로 했어요.
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그럼 집은 팔았니? 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집은 팔았어요. 순자 씨는 순간 남편에게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와 상의 한마디 없었는지 남편이 병원에 오래 있는 동안 순자 씨는 병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어머니랑 말도 못했네요. 은영이가 이야기했거니 했어요. 어머니, 제가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내일 외국으로 출장 가요. 은영이가 연락할 거예요. 일단 짐 싸고 계세요. 그래. 알았다. 가서 전화 한번 할 수 있어? 네, 어머니. 근데 며칠 후에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끄는 순자 씨는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힘든 일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나를 버리지는 않았구나. 순자 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그제서야 물 한 잔 따뜻하게 끓여 마셨습니다. 하루 동안 한 끼도 못 먹은 탓인지 바짝 마른 입을 축이고 냉장고 안에 있는 김치통을 꺼내 밥 말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벌써 비행기를 탔을 것이고 순자 씨는 며느리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이것저것 짐을 꾸리고 있는데 비워줘야 하는 날이 오자 며느리가 선뜻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주루루 박스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걱정 가득한 순자 씨의 얼굴에 반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훈이 엄마야. 왔구나. 네, 어머니, 이삿짐은 이 사람들이 쌀 거예요. 필요한 것만 들고 나오시면 돼요. 며느리의 말은 그렇게 살갑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주섬주섬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챙겨서 가벼운 여행 가방에 넣고 며느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은영아, 버릴 건 버리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다 가져가면 너희 집에 놓을 데도 없으니까 말이야.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의 단호한 말투에 순자 씨는 왠지 모르게 기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싹싹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가고 나서 며느리를 보니 그 말투가 날카롭게 순자 씨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며느리를 따라 택시를 타고 내린 곳은 어느 한적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살만한 곳이 아니기에 의아해하면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허름한 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프런트에서 열쇠 하나를 받아들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뚜벅뚜벅 들어가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잠깐 여기 계세요. 여기 있으라고? 여기가 어딘데? 네, 저희가 이사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당장 못 들어가요. 훈이랑 저는 친정에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너희 집에 찾아가 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 거기 가셨어요? 며느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화가 둘 다 안 돼서 찾아갔지. 무서워서 혼났다.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식사는 배달시켜 드시면 될 거예요. 그래, 알았다. 얼마나 걸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한 며느리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순자 씨는 낯선 모텔방에 홀로 남겨져 며느리의 말을 곱씹으며 막막함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2, 3일이 지나도 며느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주소라도 물어볼 걸. 하며 후회했습니다. 수중에 돈도 떨어지고 은행이 어디인지도 모르겠으니 순자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순자 씨도 남편과 함께 가게도 나가면서 일해본 경험도 있고 사정이 힘들 때는 남의 가게에서 일해보기도 하고 나이 먹어서는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고 남편과 등산도 함께 다니고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는데 막상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갑자기 늙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머니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년 정도는 은행 일도 남편이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세상에 홀로 남겨지다 보니 너무나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순자 씨는 하도 배가 고파 모텔을 나와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많이 걸어갈 생각도 없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걷고 걷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외진 오솔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가 얼른 정신 차려 보니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도 저물어 가는데 얼마나 걸어왔는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 주머니를 뒤적여 봤지만 전화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해서 돌아온 길을 다시 걸어 나오니 해는 벌써 지고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 멀리 버스를 기다리는 정거장이 보여 불이 나게 가서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오더니 순자 씨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버스 기다리세요? 버스 끊겼어요. 차에 타고 있던 남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고 그 차는 경찰차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네, 집이 어디신데요?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 모텔에 사는데 이름이 뭔지 몰랐어. 모텔에 사신다고요? 그 동네의 모텔은 한 군데 밖에 없어서 경찰은 순자 씨를 모텔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경찰은 순자 씨를 내려주며 걱정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경찰서 전화번호예요.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저는 서경사입니다. 아무리 모르는 동네라도 그렇게 길을 잃을 순자 씨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아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 오솔길에 서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서 씨는 문득 혹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매라는 말은 꺼내기도 싫었습니다. 순자 씨는 모텔에서 일주일째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져온 낡고 작은 여행 가방을 이리저리 뒤적이다 보니 남편의 작은 손가방을 챙겨온 것이 보였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손가방에는 남편이 적은 작은 메모와 통장, 그리고 도장이 보였습니다. 여보, 아들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현금 필요하니까 통장에 있는 걸로 써요. 그랬구나. 남편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평생 홀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품값이 나보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놀랄만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1억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모텔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이사했지만 아직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자신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죠. 게다가 아들은 외국에 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아들네 집 주소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현실 속에서 남편이 남긴 1억 원은 순자 씨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메모에 적어둔 통장을 꼭 쥔 채 말입니다. 은행 문턱을 넘어본 지 오래된 그녀였기에 혼자 은행에 가는 것이 낯설고 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떻게 오셨나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보았는지 직원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이 통장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녀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와 주시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 어머님, 이 통장에 예금주가 맞으시죠? 네. 제 남편이 제 앞으로 만들어 뒀다고 했어요. 주민등록증 좀 주시겠어요? 은행 직원은
주민등록증의 이름과 통장의 이름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잔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인출한 적이 없는데요. 온라인으로 하셨는데 모르고 계셨어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돈을 빼죠? 순자 씨를 쳐다보는 은행 직원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돈이 입출금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남편이 주는 돈인데 그게 왜 없어져요? 여기 봐요. 통장에 1억 찍혀 있잖아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돈은 다 빠져나갔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남편분이나 자녀분께 물어보세요. 남편은 죽었는데 어떻게 물어봐요? 순자 씨는 답답하여 손으로 가슴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듯이 나와 알 수 없는 동네 모텔에 지내면서 일주일째 순자 씨는 망치로 머리를 때려 맞은 듯이 아픈 머리를 감싸쥐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의 희망이었던 1억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순자 씨는 은행 문을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은행 안 의자에 몇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경비원이 몇 번이고 와서 말을 걸었지만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봐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동훈이의 전화는 신호도 가기 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직 외국에서 안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자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좀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은행을 닫아야 한다고 서 있는 경비원에게 미안해하며 몸을 여러 번 숙이고 인사하며 은행을 나섰습니다. 순자 씨는 그렇게 은행 문 앞에 계단에 쭈그리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모텔로 돌아오며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순자 씨가 모텔에 들어와 키를 받으려고 하는데 카운터의 아가씨가 퉁명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값 내셔야죠. 무슨 반값? 며느리가 냈잖아요. 그 아줌마는 일주일치만 냈어요. 오늘부터 내셔야 해요. 순자 씨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돈이 없는데 혹시 우리 며느리하고 통화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전화해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 내가 돈이 없어요. 며느리가 와야 반값을 낼 수 있어요. 카운터 아가씨는 귀찮다는 듯이 노트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번호를 보니 순자 씨가 알고 있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모텔인데요. 모텔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여기 할머니가 통화하고 싶으시대요. 순자 씨는 전화를 얼른 집어들었습니다. 은영아. 나야, CM이다.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 오려고 하니? 내가 돈이 다 떨어졌어. 반값을 내야 한다고 하는구나. 어머니, 그 정도 돈도 없으세요? 저 바빠요. 일이 너무 많고 이사갈 집도 들어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좀 걸릴 거예요. 동훈이는 언제 오니? 그이는 3개월 정도 더 걸린대요. 순자 씨는 아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애미야. 혹시 통장에 돈이 좀 있었는데 은행에 가보니 인출이 됐다는구나. 혹시 너 알고 있니? 며느리는 대답 없이 한참을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어머님, 애들 아빠 사업하는데 급하게 필요해서 제가 주었어요. 아버님한테는 병원에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동훈 씨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원하시면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짜증난다는 듯이 쏘아붙였다. 아니다. 사업하는데 썼으면 괜찮은 거지. 알았다. 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아가씨에게 지금 나가겠다고 말하고 방으로 갔습니다. 여행 가방 안에 옷가지를 주섬주섬 챙겨 모텔을 나서려는데 아가씨가 할머니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값 주고 가셔야죠. 순자 씨는 수중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돈 중에 3만 원을 내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만치 가는 순자 씨의 등 뒤로 카운터 아가씨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한 채로 순자 씨는 멀어져 갔습니다. 할머니, 지갑 가지고 가셔야죠. 하루 종일 먹지 않아 배에서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시장의 큰 입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자 씨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매섭던 바람을 피해 가게 안으로 들어오니 덜덜 떨던 몸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국밥 주인은 힐끗거리며 초췌한 할머니의 몰골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머리는 다 풀어져 휘날리고 있었고 입은 옷은 이 겨울에 어울리지 않는 얇은 자켓이었고 낡은 여행 가방을 품 안에 안고 있는 폼이 수상쩍었으며 신발은 모텔에서나 신을 법한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돈 있어요. 네, 돈 있어요. 순자 씨는 지갑을 찾기 위해 바지 주머니, 자켓 주머니, 가방까지 모두 뒤졌지만 어디에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국밥집 주인을 올려다보며 눈으로 지갑이 어디 갔을까요?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공짜로 밥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순자 씨는 멍한 표정으로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시장을 거닐며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시끌벅적한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요일마다 근처 시장에 와서 국밥을 먹고 TV에 나왔다고 현수막이 걸린 도넛 가게에서 팥도넛을 서서 먹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도넛은 참 따뜻하고 맛있었죠. 그 기억에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시장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돌아다니던 순자 씨는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은 가게 옆 나무더미 근처에 쓸만한 낮은 의자를 발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떨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다지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도 추워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스스로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순자 씨는 남편과 함께했던 따뜻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의 행복이 그녀의 마음을 잠시나마 덮여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낮은 의자에 쪼그려 앉아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이들도 있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상인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시장은 금세 어두워지며 적막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홀로 남겨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는 그저 가방을 더 꽉 끌어안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눈꺼풀은 점점 내려왔고 그다지 춥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되려 따뜻했습니다. 눈을 스르르 감기니 남편의 따뜻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 너무 자상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는 마음이 놓이고 너무 반가웠지만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한참 기다렸네요. 그렇게 속삭이며 깊은 잠에 빠진 순자 씨는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편안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순자 씨는 너무 멀리서 들려서 속으로 그려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자 씨는 주위의 두런두런 소리에 깼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신 드세요? 이름이 뭐예요? 순자 씨는 그렇게 물어보는 간호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이구나. 남편이 왔었는데 왜 나 혼자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사람들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을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노인을 6인실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는 환자가 너무 몰려와 침상이 부족해서입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보내고 그 며칠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신이 정신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억이 없었던 순간들, 오솔길에서 정신이 들었던 순간들, 국밥집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던 모습들. 순자 씨는 자신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순자 씨는 병원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같은 병실에는 길에서 발견되어 입원한 또 다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치매가 심해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조차 기억하지 못했죠. 경찰이 여러 차례 방문하여 조사를 했고 결국 그분을 위한 전문 시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순자 씨는 자신도 말을 하지 않으면 머물 곳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주로 노숙인이나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곳으로 적어도 이들에게 안전한 거주 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경찰의 여러 질문에도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갑도 없고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머물 곳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설의 환경이 어떻든 그녀에게는 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가끔씩 기억이 소실되는 순자 씨는 아들의 집으로 가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엄마를 언젠가는 힘들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시고 살았던 시어머니와의 50년간의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싫었습니다. 순자 씨는 불황민들을 위한 치매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녀는 몸을 뉘일 침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시설에는 중증 치매 환자부터 경증 환자까지 다양한 분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끔 기억이 희미해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또렷한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분들의 수발을 자처하며 간호사들이 오지 않을 때는 용변 후 뒤처리도 도맡았습니다. 이러한 봉사를 통해 순자 씨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불평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같은 방의 이웃들에게 천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순자 씨의 따뜻한 손길과 배려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주치의가 순자 씨를 불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 동훈이가 벌겋 눈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 순자 씨는 순간 비틀거렸고 아들이 어머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바닥에 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 얼마만입니까? 순자 씨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폐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이곳에 적응하고 있지만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엄마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만 연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동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고 계신 아버지가 병증이 심각해지던 어느 날 동훈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겨우 의식의 끝을 잡고 있는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으니
아버지의 집을 팔아 좀 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잘 모시겠다고 꺼져가는 아버지께 약속을 했죠. 아버지는 꼭 어머니를 보살펴달라는 부탁과 함께 허락했습니다. 동우는 쓰러지는 사업을 붙잡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고 아버지의 장례식도 어떻게 치룬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 은영에게 어머니를 맡긴 채 말입니다. 아내 은영과는 성격도 맞지 않았지만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둘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은영은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통장은 집을 팔려고 시모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발견하게 되었고 온라인 구좌를 개설해서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동우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고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어머니를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곳에 계신 어머니를 찾기까지 동우는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몰랐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속속들이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엄마를 찾았으니 되었고 아들을 보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아들 동우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다만 순자 씨의 제의로 조금 나은 요양원으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여름 끝자락에 후덥지근한 바람을 맞으며 순자 씨는 정원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흔들 그네타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언제 또 오시려나? 순자 씨는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방을 쓰고 있는 경증 치매 할머니를 돌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순자 씨는 불행하신 분일까요?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러 일주일에 한 번을 들린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행복합니다. 누구와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삶이 순자 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라면 아들과 다시 합가해서 살았을까요? 소중한 의견들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